광주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실종자 6명 중 1명이 발견됐습니다. 오전에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는데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힌 이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의 책임을 한국전력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돌연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선대위 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심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부 쇄신 의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종목에서만 500억 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분의 사망 소식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공개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돌발 악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 지금 모아지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명예훼손, 정치공세 입장인데요. 관련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이 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건들 제대로 수사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전부 몽개기하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강한 의문이 있는 거지요. 부검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거 어떻게 다 믿으라는가. 이분의 죽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인이 이미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대해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의 슬픈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선전에 이용하는 국민의힘, 참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네, 자, 정오쯤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 1차 소견을 전달받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 질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견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연사일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뭐 자연사라기보다는 병사라고 네.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심장 관련된 질환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대동맥이 파열돼서 이제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소견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 이제 의학적인 소견은 뭐 부검에 대한 또 전문적인 법의학적인 판단을 또 해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자살이든 아니면 타살이든 그런 관련 정황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그런 그 기저질환에 의한 그런 네. 병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굉장히 강한 표현도 쓰셨는데, 부검 결과를 못 믿겠다. 자, 검찰 수사를 전체적으로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건 정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검이라는 것이 네. 외상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제 장기를 그 절제해보고 그 외견상 보이는 그런 소견이 있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를 전부 그 표본을 그 떠서 그것을 이제 저 약물 검사까지 다 해보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 좀 걸립니다. 지금 네.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부검의 외상 여부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벌써 병사다 자연사다 또는 뭐 외상의 흔적이 없다 이 정도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더욱이 이 고인께서 사실은 한 달쯤 전에 예. 그 대장동 사건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씨가 그 사망했을 당시에도 그 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분이 사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신의 그 외상부터 시작해서 독극물까지 확인을 해달라 하면서 주사바늘 자국까지 확인해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 분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자신이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드러난 외상 여부나 또는 단순히 저 외과적인 부검 소견을 가지고 사인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뭐 그래도 곧 밝혀지겠지만 네. 지금까지 그 수사기관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이재명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을 압박해 오고 예. 그러한 그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또는 이번에 그 사망한 이모 씨의 경우에도 민주당 측이나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압박이 있었다고 유가족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 씨나 남욱 씨 또 뭐 유동규 씨 이런 분은 그 성남시가 시켰던 또는 뭐 이재명 시장이 시켰던 결국 같은 소리인데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은 참가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무래기들만 기소를 해놓으니까 네. 주범을 기소하지 않고 조무래기를 기소해 놓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리는 두목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경찰이나 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모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하신 이분의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 사망에 대해서 이제 간접 살인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오늘 강훈식 의원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인 도리상 정치적인 어떤 뭐 죽음도 있을 수 있죠. 뭐 시위하다가 뭐 돌아가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질환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정황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인 쟁점과 공방으로 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에요. 네. 저는 자꾸 이걸 국민의힘에서 뭐 이걸 간접살인이다, 무슨 뭐 압박이 있었다, 또는 무슨 뭐 뒤에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전혀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를 하니까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사람은 뭐 조작 뭐 네. 제보자가 아니라 조작했던 당사자다 이런 식으로 또 고인에 대한 예. 불필요한 이런 논쟁들 정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녹취 우리 조작 당도 그럴 의혹이다. 필요가 없고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면 이게 대납 의혹이 아니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도 규정을 제가 했는데, 저희가 예. 우리 그런 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이 이것도 수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적절하진 않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수사를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뭐가 밝혀지는지 보면 되는 거지. 네. 그것 아직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라는 걸 놓고 정치권이 이걸 논쟁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이건 예. 정치를 떠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밝혀내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사인을 조작할 만큼 그렇게 정치적이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그리고 대선에서 누가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랬다가 그 경찰청장부터 그 수사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그거는 중죄예요. 중범죄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니 저는 적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애도하고 그분이 왜 돌아가시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 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분이 어떤 사람이다,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저쪽 당도 그분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거리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어적인 그런 공격을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들은 자제돼야 된다. 막론하고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말씀이신데. 없이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 죽음이 실제 어떤 단서가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누가 타살했다거나 네. 아니면 자살을 압박했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뭔가를 폭로하는데 압박을 받아서 예. 죽음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단서가 있으면 그거는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네.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 국민의당에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지만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예. 언론 만평을 보니까 네. 그 교도소 그 방안을 그려놓고 그 안에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훨씬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민심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번 사건으로 잘 보면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 비명의 그 유명을 달리하신 유한기 씨 또 김문기 씨 이 두 분이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밑에 있던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그 당사자이고요. 그 다음 예. 밑에가 유한기, 김문기 씨예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 실무자 둘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망하신 이모 씨는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이미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에 의해서 지난번에 수사가 되다가 그 과정에서 언론에 포착이 된 내용 중에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쌍방울 주식회사로 돈을 보냈다.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방울 주식회사에 거기에 있는 사회이사 또는 뭐 법률 고문 형식의 많은 변호사들이 대부분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법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고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그 쌍방울로부터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이번에 이모 씨가 그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녹취를 한 것이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지금 폭로를 하거나 또는 그 대장동 사건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번에 사망한 이모 씨는 그 김만배 씨 돈 100억 원이 쌍방울 주식회사로 가고 쌍방울에서 만약에 진짜 20억 원을 변호사비로 지출을 해줬다면 이거는 뇌물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 대장동 사건으로 얻어진 불법 수익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사비로 갔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 그것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달 내에서 전부 다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제기도 못 합니까? 그리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사망하신 이모 씨는 불과 한 달 전에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SNS에 올릴 정도로 뭔가 불안에 떠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아무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든가 더 나가서 경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 너무나 네. 불안한 거죠. 아마 저는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또 있다면 이건 더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단서가 제가 없기 이 말씀만 꼭 좀 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의 원인이라든가 사인 이걸 밝히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언론사를 때는 사회부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를 밝히는 일이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걸 검찰이나 언론사 사회부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확정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민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정치에 반영할까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네. 자꾸 논쟁을 해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거는 정치가 정말로 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김재원 의원님 검사도 해보시고 또 국정농단 조사도 받아보셨잖아요. 네. 의혹이 던져질 때 하고 실제로 사실관계 조사해 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의혹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맨날 공방하면 얼마나 그게 예. 소모적인 일입니까? 제가 그럼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말씀만 듣고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뭐 주가 조작이니 또는 뭐 코바나 컨텐츠의 그 후원금 사건이니 윤석열 후보자의 뭐 고발 사준이 전부 혐의 없는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얼마나 국가기관, 국가수사기관 총동원해서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단서가 있는 거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이건 더 예를 단서가 들어서 있죠. 이분의 죽음도 만약에 이분의 죽음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정황이든 네. 물증이든 단서가 있을 때 문제제기하는 건 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단서가 없는데 뇌피셜로 이게 무슨 간접살인이다, 무슨 정치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 정치 불신만 이게 가속화시키죠. 사람의 목숨이 지금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의 목숨이 지금 저 세상으로 간 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십니까? 아, 조사 뭐, 한번 해보면 드러나겠지 뭐. 예. 어쨌든 수사 상황에 그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곤혹스러운 이런 악재를 만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돌발 악재가 등장할지 관심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예정돼 있어서 파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녹음 공개를 막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정치권이 뭐 틀린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저희가 언론중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노출돼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예. 계속된 일관된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던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이 총 7시간 분량인데요. 한 번에 녹음된 건 아니고 이제 꾸준히 녹음된 것을 한 언론사 기자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공중파에 지금 건네진 상황이라서 이제 방송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네.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 결정이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소리라는 그 네. 유튜브 매체의 직원이 이제 그 김건희 씨와 그 모친이 거의 평생 동안 지금 법적인 공방을 그 벌이고 있고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악의적인 그 여론을 조성하거나 뭐 아주 모략을 하는 수많은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정모 씨 소송을 하고 있던 정모 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모 씨와의 송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사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 20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을 전부 모아서 그분이 이제 이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을 지금 MBC 방송국에 넘겼고 그 MBC가 보도하겠다고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분이 이제 서울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자라면 당연히 그 취재를 했으면 기사를 쓸 텐데 이것을 사적인 대화를 제3자에게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뭐 네. 팔아먹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럼 이게 언론인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해서 그것을 벌써 작년에 20차례 대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네. 제3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그 연애하던 남녀가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3자에게 넘겨서 상업적으로 팔아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저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접근한 내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매체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로지 그 윤석열 후보자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매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이 기자라고 하면서 내용도 잘 모르는 중년 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속은 그 김건희 씨가 뭐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편하게 말한 것을 몰래 녹음해서 그것을 언론사에 넘기고 언론사는 그걸 가지고 네. 이것을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과 정치적인 모략 내지는 정치 개입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예. 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비방 내지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뭐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였고 당시에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이걸 다른 방송사에 지금 한참 지난 뒤에 넘긴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사실관계가 좀 틀려요. 우리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단은 기자 신분을 밝혔고 밝힌 상태에서 취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킨 다음에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예. 아니 난 김재현 의원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김건희 씨가 좀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어디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될 판이야. 남의 당 후보의 부인 얘기를 7시간이나 틀어준다고 그러면 그건 약간 선거법으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7시간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예.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7시간 얘기한 걸 틀어주면 예. 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걱정해요 오히려. 아니 그분이 7시간 얘기한 게 부끄러워요? 아니 이분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면 7시간 얘기한 얘기가 기자하고 한 얘기면 좋은 얘기들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김건희 씨의 어떤 장점이 드러나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두 분 다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죠? 모르는데 지레짐작으로 김건희 씨의 무슨 단점이 드러나 있을 거다. 예. 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겠죠. 근데 대략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네. 그걸 왜 막아요, 저쪽에서? 우리가 막아야지,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너무 좀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7시간 동안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기자를 상대로 얘기를 네. 했다면 그런 얘기들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네. 정말 이 시국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이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그 유권 해석도 좀 요청하기로 하신 거죠? 우리 저 김정민 의원께서 네. 평소에는 좀 멀쩡한 분인데 오늘은 좀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그런데 일단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자입니까? 문제 무슨 발언이 언론이? 또 하나는 제가 문제된 발언이 여쭤볼게요. 있는지 내가 궁금해요. 기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다 몰래 녹음해서 딴 데한테 팔아먹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안 되죠. 스스로 사실이 기자라고 아닌데. 해서 인터뷰를 한다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해서 공개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 기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기자라면 그때 작년 7월 달에 녹음한 걸 왜 지금까지 가만히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왜 제3자한테 넘깁니까? 그게 무슨 언론인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 매체 자체가 오로지 지금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아마 모르긴 해도 민주당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성을 들고 지금 두둔을 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하나는 가장 모든 내용이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고 뭐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네. 지난번에 유권 해석을 한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그 형수인 박인복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차마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욕설을 편집해서 욕설 부분만
방송을 하거나 알려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후보자 비방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틀면 그것은 뭐 그냥 일반 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그것도 방송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7시간 모두 다 똑같이 방송을 한다면 또 뭐 중계방송이든 뭐든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악의적으로 가장 또 그 나쁜 부분을 찾아내겠죠. 그렇게 방송을 하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에 네.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정 정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은 사실상 편파 방송이자 선거 개입이거든요. 네. MBC가 만약에 그 방송을 공개를 하겠다면 7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네. 방송을 하고 네. 그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자가 형님한테 쌍욕한 거, 형수님한테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다 한 걸 몽땅 틀어야 돼요.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해서 된다. 같은 예. 시간 동일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그거는 뭐 저도 허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이제 예, 사안이 예. 다른 사안이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녹취록을 지금 김재현 의원님 얘기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의도적인 악용이라면은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거를 뭐 미리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녹취를 따서 팔아먹었다. 근데 김재현 의원님 저렇게 표현하시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예.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보고 네. 단지 이걸 보도할 때 지금 말씀대로 7시간 안에는 김건희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혹은 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건 쏙 빼고 김건희 씨가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만약에 방송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누가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든지 간에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목적으로 편집하는 건 난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판단이 있다면 적어도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되게 이슈예요, 김건희 씨가. 예. 그러니까 뉴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니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개될지 안 될지도 주목이 되고요. 공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정치적 파장이 어느 정도로 미칠지 이 부분도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지켜보도록 그게 하고요. 공개된다고 해서 뭐 정치적 파장 뭐 그런 부분이야 뭐 그리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아주 짜증만 내게 만들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요. 소송을 벌이는 네. 이해 당사자끼리 서로 모략을 하고 그것을 공작을 해서 나쁜 어떤 실수하는 말을 받아내고 그것을 다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또 이제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넘겨서 방송하게 하는 음모에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로 윤석열 후보자가 좀 망신을 당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김재원 거죠. 그리고 의원님께 민주당은 그걸 보고 좋다고 지금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 그런 김재현에게 거죠. 제가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별거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뭐가 별거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 흥분한 지난 것이 몇 달 아니고 동안 이렇게 잠자고 도대체 있지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꼴로 선거를 치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영 방송사가 개인의 몰래 녹음한 도둑 녹음을 틀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아니, 너무 긴장 안 저질 하셔도 방송으로 된다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엔 나간 별거 거지.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선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에게 이런 어떤 도덕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런 대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강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 상승세 더 오를지 이게 꼭지점일지 예측은 쉽지 않은데 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자기 혼자 용 쓴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안철수 후보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적지고 떠났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니 당대의 그 착사라고 하는 분들이 안철수 현상이 일었을 때 네. 전부 좀 도와주겠다고 갔었죠. 갔고. 근데 그때가 왔던 사람들 지금 뭐 거의 90% 이상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그게 가지고 그냥 지지율 빠진. 지금까지 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네. 이건 자꾸 세를 불려가고
동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왔던 사람들하고 다 왼수가 됐으면 이게 정말 이 체질이 안 맞는 동네에 온 거 아닌가요? 그냥 아까운 인재가 저렇게 지금 헤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네, 정치는 세력을 불려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 아까운 인재가 헤매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뭐 비슷한 취지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네. 원래 정치라는 건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쓰는 게 아니고 남으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고 보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다른 거 뭐 정책 역량도 뭐 있을 것 같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나 면에서는 뛰어난 점이 있긴 하지만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절대 평가로 따지면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보통 5% 나왔잖아요. 네. 5%가 안철수 정치인의 절대 평가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양 후보가 중도층, 이게 지지층한테는 결집이 한 35%씩 딱 세게 돼 있는데 이 30%에 이르는 중도층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요. 두 후보다 약간 강성이라 이 30%에 대한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 이게 상대평가로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좀 도덕성이 낮지 않겠냐, 뭐 이재명보다는 안철수가 도덕성이 낮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조금 불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평가로는 5%, 네. 상대평가로는 15에서 많으면 한 20%까지 갈 수도 예.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절대평가로 하면 5%인데 이게 지금 상대 후보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15%, 20%까지도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15% 정도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다 출마를 하면은 뭐 필패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아주 선을 긋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김종민 의원께서 처음으로 저하고 생각은 비슷하네요, 이 부분은. 근데 마지막에 의견이 마지막에 근데 같아지셨습니까? 15%는 좀 예. 너무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처음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비호감도 1위였어요. 네. 부동의 1위. 근데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두 분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사실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하면서 또 많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서로 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뭐 그냥 그 지금 와서 지지율이 수치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었죠. 흔히 제가 표현한 바로는 정책도 뭐 꾸준히 내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기다렸죠. 감 떨어지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다만 지지율이 조금 된 것은 이제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또 진보 진영보다는 약간 뭐 좀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냥 안철수 후보를 하나의 뭐 대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실제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또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고 예. 이재명 후보와 하면 이게 저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저는 네. 뭐 결국에는 5%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이제 거고요. 예. 네, 안철수 짧게요. 후보가 네. 이게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위치였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안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정권 교체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주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 정권 교체 때문에 안철수를 찍을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먼저 찍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 주목하는 거는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지금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양극화, 예. 이런 적대적인 대결 정치, 이런 것들을 청산해보자. 예. 이런 목소리나 그런 주장이 있다면 동조할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중도층이. 정권 근데 교체 안철수 후보가 이전보다는 그냥 문재인 정부 반대만 외치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행보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관계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원청업체에도 벌금형을 선고해서 사고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사고 9개월 만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원청 소속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원청업체 동방 직원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법인 동방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작업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보고를 받지 못한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고 이선호 군 사망 사건 이후에 바뀐 변화도 좀 있죠. 네, 국회는 사고 2달 뒤인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근로자에 대해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을 의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항만안전점검관 도입과 함께 항만사업자와 하역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경영 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21명 줄어든 4,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어제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48명 감소한 701명으로 나흘째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4명 늘어 누적 6,210명이 됐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치료제는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 지역의 경우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65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조 2천억 원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3월 이후 주식 투자 과정에서 모두 1조 2,800억 원어치 정도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1조 1,8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되팔았고 아직 가지고 있는 동진 세미캠 주식을 제외한 손해액은 모두 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투자한 종목 42개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건 NC소프트 주식으로 지난해 11월 11일 70만 주를 4천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다가 파는 과정에서 500억 원가량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에서 무려 1경 원이 넘는 기관 투자가들의 주문이 몰렸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된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뱅크나 SKI테크놀로지의 경쟁률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기관 주문액이 사상 처음으로 1경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검찰청 욕먹이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 국가 만들려고 이런 지금 적이 있었어, 욕을 과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 아니 검찰이 앞장서서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독재의 맛을 다 알려고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야. 그런데 최근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 권력 눈치 보고 있잖아요. 또 한쪽은 고발 사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가 뭡니까?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과연 검찰 개혁의 결과가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보면은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 앞에까지 가잖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 명을 받아? 누구한테 명을 받아? 어? 검찰이야. 누구 무서운데 이재명이 무섭네? 어? 다 충성. 안 하고 문제고 있는 거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할 건데?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문무일 총장 있을 땐 나 정부에 들어왔는데 김호수 총장 왜 이래 도대체? 김호수 총장 정치검사래잖아. 정치검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나가 못 싸움 한번 해요? 내가 못 싸움 할 건데 여러분들 나 먹어봐. 먹어보라고. 먹으라고 자. 나 치든가. 밀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지금 공무원이라고? 이게 정당? 더 미주는 더 풀어줘. 의원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다친다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다치잖아요. 저희 많이 자 윤과장 어떻게 될 거야? 일로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의원들 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국민의 공적이야 이제. 이어갈 겁니다. 위협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몸으로 막아주고 뭐가 목적이에요? 공익을 시행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무슨 흉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상에는 계속해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서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8cm, 그 밖에 호남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영하 18도, 서울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서울 0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